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IBK 기업은행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나 문안무서. 네, 어, 자, IBK 기업은행. 네, 좋은 회사만큼 당연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런데 좋은 데 들어가려면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정성은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데요. 어, 당연히 1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원 동기니까. 자,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정도 써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다음은 뭘까요? 2번. 다음은 뭐 이건 직무죠, 당연히. 다음은 3번, 4번. 아, 정직한 자소서입니다. 우선순위가 이 순서로 됩니다. 자, 이제 오프 강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왜 이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인지 설명 드릴 거고 어떤 내용 써야 되는지 오늘 오프 강의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번, 1, 2번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부족 거의 120%, 150%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은행을 좀 최초라서 좀 은행하기 전에 좀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KPI. 뭔지 아시나요? 네, 키, 퍼포먼스. 예, 제가 잘 못 씁니다. 예, 인디케이터. 핵심 성과 평가 지수인데 핵심 성과 지수. 자, 이거를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은행의 진짜 각 지점마다 다 연초마다 그 할당량을 줍니다. 할당량. 뭐 카드는 그 지표 안에는 그 지표가 막 평가하는 지표가 뭐 많게는 뭐 20개 이상 정도 될 거예요. 뭐 이제 지점에 카드 발행이나 이제 뭐 방카 그리고 뭐 대출 개인 대출 또 지점에 기업인데도 기업 대출 이거에 대한 실적이 연초에 그 본부 단위별로 영업본부 지역 영업본부나 각 지역 본부장 단위별로 할당이 됩니다. 연초에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 이제 실적 싸움으로 실적 베이스로 상황 평가하기 위해서 그 연초에 어떤 특정 지역 영업본부에 이 정도 할당량을 주는 겁니다. 이건 몇 개 해와, 이건 몇 개 해와, 이거는 뭐 몇백 개, 개는 억입니다 지금. 기업 대출은 이 정도 여신 그 실행시켜 이런 계획량을 주는데 계획값을 주는데 그 계획 대비 계획이 만약 100이라고 하면은 계획 대비 120%, 150%, 120%가 아마 거의 초과 달성일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등급을 좋게 주고 3등급, 4등급. 그래서 이제 이런 은행권이나 이런 데는 어디 가든지 이런 말단 직원서부터 실적을 잘 해야 됩니다. 실적은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정말 간단한 거고요. 이런 거 말고 대출. 결국에는 은행 거는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대 마진은 건 뭐예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로 돈을 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의 특수성이 수신. 수신이니까 고객의 예금을 부채 형식으로 회계상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연히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채로 받은 거를 어떻게 한다? 실행, 대출을 다른 말로 하면 여신을 실행을 해서 그거에 맞게
있게끔 이자 수익을 얻는 곳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려면 결국에는 이 이자 수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각자의 은행에서는 그 지점이나 이런 거 발령 받았을 때 그 지점마다 할당량이 있다. 그 할당량이 결국에는 중요 포션이 이 기업의 대출, 신규 여신이 많이 나가는 거가 주요 키입니다. 신규 여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면 좋은 거고, 자, 이렇게 신규 여신을 잡으면 이게 영업 자산이 됩니다. 영업 자산이 많아지는 거는 지점의 자산 높아지는 거고, 그만큼 이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거가 결국에는요, 이런 요소들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강의할 거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규 여신하고요, 그리고 건전성 관리랑요. 건전성, 이거는 뭐 리스크 관리죠. 건전성 관리라는 거는 큰 뜻에서 뭐냐면, 이렇게 대출을 주는데 회수율입니다. 회수율. 안정적으로 부실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여신이 고객이 원금하고 이자를 잘 납부하는지, 그게 건전성 지표고요. 신규 여신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비용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신규 여신, 건전성, 비용.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은 뭐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나 지점 홍보비겠죠. 뭐 자파 이런 거 쓰는 건데 결국에는 인건비입니다. 그 지점마다 직급에 어떤 사람의 연봉 테이블이 뭐 8천만 원, 9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점에 만약에 10명이 있어요. 근데 모두 7천만 원을 받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 10명 좀 7억이죠? 7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쪽 지역 본부는. 그래서 이 비용을 당연히 대리급이나 낮은 직급을 이제 많이 써서 적은 비용으로 그 대리급이나 낮은 직급의 사람들을 과장급이 일하는 대출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인재를 키우는 컨셉인 겁니다. 대리급도 과장급처럼 일을 하게.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은행의 KPI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설명드렸냐면, 결국에는 기본 그 은행에서 창구 업무 하는 것들은, 정말 간단한 업무들은 돈이 되진 않는다. 그렇게 그 예금으로 고객 관리를 해서 그 예금 가지고 뭐 보험 상품이나 뭐 저축보험이나 연구 저축보험이라든지 그 보험 있잖아요.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기업 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각 지점에서 원하는 이 KPI를 높이는 방법이고, 나는 지원할 때부터 그런 KPI를 높여줄 사람이라는 거를 설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신규 여신, 건전성, 비용. 신규 여신, 건전성,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인건비.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왜 강의를 했냐면, 이거 원래 좋은 기업이니까 이 정도로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이제 은행 쓸 때 이걸 별도로 다른 강의를 분류시킬 건데, 자, 신규 여신, 인건비, 건전성, 이 세 가지로 모든 은행권을 지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대출하는 기업은 이 세 가지를 꼭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 자기소개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요. 결국에는요, 이 경쟁력 및 역량에는 이런 내용들을 나는 인건비는 낮게 하면서 과장급처럼 일을 하면서, 신입임에도 과장급처럼 일을 하면서 신규 여신을 많이 집행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돼 있고요. 뭐 인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의 그런 고객을 확보하는 그 네트워크 능력, 그리고 추가로 이 신규 여신을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는 그것도 자기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건전성입니다. 심사라는 활동을 해서 근데 은행은 심사 활동이 딱 정규 매뉴얼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이런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뭐 신용분석사 자격증이 있다라든지 뭐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갖췄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역량을 써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지금 이제 은행에서 좀 중요하게 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자, 순위 매겼죠?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이다. 근데 1번에서는 당연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왜? 왜 은행인가? 왜 뱅커냐? 하고, 그 중에서도 왜 IBK 기업이 은행이냐?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도 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하도 이제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와서 별로 감흥이 없을 겁니다. 지원한 사람들이 별로 이런 거에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키워드를 잡으려면 사실 그 각 은행들의 특성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IBK 기업은행은 조금은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는 이런 이제 개인 고객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은행들만의 특성에서 사실 수익성이나 이런 거 내는 부분 그 차이가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메이저 은행권의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어디서 수익성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요, IBK 기업은행이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익성이, 아까 말했던 이자 수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수익성이 경쟁사 대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 특정 때만 너무 이익이 몰려있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여기 안에서 이 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시점 때는 기업은행이 이제 그런 개인 고객을 늘려서 그런 리스크나 이런 거 하려는 활동, 또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개인 고객 창구를 확대하려는 해서 뭐 카드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메이저 은행에 못 미친다는 것도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IBK 기업은행 문화가 IT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선진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기업 자체로 그런 나는 강점이 있다라고 써주는 것도 좋긴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은행이고 왜 기업은행이냐?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은행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은행이 왜 있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은행의 존재 의미는 결국에는 뻔한 얘기지만 국가나 나라 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그 토대거든요. 일반 가게의 사람들이 돈을 이제 좀 잘 맡긴 거를 적재적소에 대출을 시켜줘서 그 기업이 성장하게끔 한다, 이런 뻔한 멘트 말고요, 은행이라는 역할이, 제가 다른 강의 때 많은데 결국에는 국력입니다. 국력. 은행 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결국에는 지금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이제 월가라고,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데서 왜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그렇게 빡세게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세계 경제를 흐름을 가장 빠르게 트렌드하게 알 수 있고, 나름의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은행의 의미, 금융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겁니다. 금융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한 나라의 국력이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인데요. 그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그 막대한 자금력으로 다른 나라의 자산을 많이 사들였다가 자산을
법으로 올려놓고 고점에서 싹 팔고 나오는 이게 금융의 힘이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금융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시고 그 화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융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은 금융 회사다. 그러면은 국책은행이고 금융회사인데 그 안에서의 그 금융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 그냥 뭐 그 IBK 기업은행은 뭐 우산이라고 해서 뭐 중소기업 대출을 해주는 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런 이딴 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쓰는 순간 떨어집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금융은 국력인데 금융의 본질은 국력이다. 근데 꼭 이야기를 쓰지 마시고 나름의 은행이나 그 금융 산업에 대한 그 뱅커가 되려고 하려는 거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철학. 내가 왜 은행농원이 돼야 되느냐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원 동기고 포부고 그런 나의 은행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나만의 철학이 지원 동기가 되고 그 철학이 기업은행과 연결이 되는 순간 1번이 뽑히고 1번에서 그 최종 임원 면접까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은행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시스템적이고 딱딱딱 떨어지게 일을 할 것 같지만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입니다. 나름의 자기가 은행업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은행 산업이 한 나라의 국력이고 이제 금융 강국이 전 세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도입에서 금융은 한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은행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국력을 해외 진출하면 해외에 많은 자산을 투자를 하면서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뭐 우리나라의 국력을 뭐 어떻게 뻗어나가고 있다라든지 이건 정말 단편적인 접근이고요. 은행업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그 업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원한 이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자기 신이 하는 거다. 참 좋은 은행 기업은행이라고 뻔한 얘기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의 우산이 되는 기업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은행업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왜 은행업을 해야 되는지 그 고민한 흔적을 쓰는 게 1번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롤모델을 하나 정하세요. 결국에는 은행업을 잘하려면 어떤 중요한 역량이 있을 거고요. 그 은행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자소서라든지 그 책이라든지 그런 멘토가 될 만한 활동을 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그 로드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로드맵 플러스 기업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뭐 어디 지점장 되겠다 이런 뻔한 얘기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프로페셔널하게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구체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이제 접근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번. 자, 2번입니다. 여러분, 2번은요, 직무예요, 직무. 자, 보이나요? 이런 인원을 딱 뽑았다는 거는 딱 배정될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좋은 IT 이제 기술인데, 네. 네. 일단은 이번 편은 일반 금융 영업으로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일반 금융 영업 분들에 한해서만 쓰고, 다음 또 디지털 편도 따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편 따로 만들고, 자,
자, 그러면은 본인이 은행원으로서 갖춘 역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거 아닐까요? 저라면요, 은행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뭐 밝은 미소, 그리고 나는 뭐 친절하다,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한다, 뭐 작은 배려, 이딴 말 쓰지 말라고. 은행원으로서 갖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저는요, 저는 저라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쓸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자신만의 은행원으로서의 갖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뭐 미소 이런 내용 절대 쓰지 마시고요. 떨어지는 길입니다. 은행원으로서 갖춘 경쟁력으로 그런 걸 써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라든지 서점을 가세요. 서점을 가서 은행원이 되려면요, 결국에는요, 말도 논리적으로 잘해야 되고요, 영업 능력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 잘해야겠지만 안에서 내가 좀 키우고 싶은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키우고 싶은 능력이 밝은 미소나 친절한 성격, 작은 배려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합격자 수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최종까지 붙으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거래 기술이라든지 거래 심리, 뭐 심리 관련된 책이라든지 그런 영업 관련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5권 이 정도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요, 자신만의 어떤 그 영업에서 잘하기 위한 키워드가 뽑힐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연결된 그 키워드를 여기다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이 경험이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이 활동을 안 해서 이런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관련된 좋은 책들을 5권 이상 정도 이상 읽어보면요, 당연히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키워드가 나오고 그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나온다. 당연히 그냥 뒤에는 관련된 사례 경험 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길게 하는 겁니다. 1번, 2번. 사활을 걸어야 돼요. 1번, 2번에서 정확하게 이쪽에서 원하는, 임원들이 원하는, 인사담당자 원하는 내용을 써주지 않으면요, D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3, 4번은 뻔한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2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도 제가 오프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게 오늘 어제 오프 강의에서 이제 자소 분석하면서 했던 분도 되게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창의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창의적인 사례를 쓰려고 많이 고민한 흔적을 했어요. 그것도 베스트합니다. 근데 제가 말했던 거는 이 1, 2번에 아까 지금 길게 말했던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3, 4번에는 그렇게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감이 발해서 그냥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거 3번은 이게 당나게 중요하게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3, 4번은 3번은 조금의 점수는 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4번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초점을 흐리려는 거예요. 이 1, 2번에 집중해서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를 안 만들어내고 1, 2번에 종이 한 장 안 만들어내고 3번 감독이니까 왠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아서 4번에서 끙끙댑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런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리소스를 빼고 1, 2번에 이 800자지만 한 번 딱 쓰고 저장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썼는데도 이게 맞나? 본질에 맞나? 내가 이 말을 썼을 때 정말 최종까지 될까? 1, 2번에 에너지를 100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1, 2번에. 근데 3, 4번은 내용은 4번은 진짜 이런 사례만 그냥 있었던 거 막 가슴 따뜻해지는 내용만 그냥 나름의 드라마틱하고 잘 읽혀지게 쓰면 되고요. MSG를 약간 쳐도 돼요. 이 정도는. 근데 3번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제가 오프 강의 때도 말했는데 조직에 뭐 그런 팀 경험을 했을 때 조그만한 남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자그만한 개선점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때 예를 들었던 게 오프 강의에서 그 개선점을 복합기에 A4 출력한 다음에
호치키스를 찍어야 되는데 그 호치키스 찍는 게 다 각자 자리에 있다 보니 그 찍는데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서 나는 그 호치키스를 복합기 옆에서 바로 연결해서 둘 수 있는 것을 그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할 때 먼저 내가 그거 제안을 했고 옆에다가 종이 박스를 붙여가지고 바로 호치키스로 찍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구성해 놓았다. 이런 것도 창의성으로 한 거예요. 이런 작은 사례에서 이런 사례를 써도 이 지역 1, 2번이 나이스하면은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쓰려고 하다가 사기를 치게 되고 MS 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초점에 벗어난 사례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은 성과를 냈던 경우를 넣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요. 조직에서 원하는 사람은 남들 누구나 보는데 볼 수 있는 문제점인데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작은 문제도 발견해서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문항에는 어떤 조그만 것도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 직접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컨셉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컨셉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작은 것도 큰 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적인 거를 엄청 큰 걸 쓸 필요는 없다. 작은 것도 잘 계산해서 사례를 무난하게 써주면 된다. 네. 4번은 길게 얘기했고. 자, 그래서 이 1, 2, 3, 4번에 이 순서를 꼭 쓰시고 3, 4번보다는 1번에 80, 2번에 70 정도로 해서 완성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내세요. 네.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고요. 네. 이제 이런 기술금융부문 IB 쪽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제가 그 KPI랑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되네요. 신규 여신 다 기억하세요. 신규 여신, 건전성 지표. 건전성 지표에는 그런 거 연체 채권 비율, 뭐 고정이나 채권 비율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다? 인건비.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은행을 뽀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강의는 디지털에 맞춰서 디지털 지원자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이 필수 강의는 꼭 보세요. 상반기에 취업하려면 무조건 보세요. 보고 카카오 플러스 이거 친구 추가해 주시고 그 고민을 저한테 문의해 주세요. 예, 꼭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 유튜브 구독 여부랑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 제작해드립니다. 2, 3일 내로. 그리고 유튜브 준호프로로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신청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구독은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여기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